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섹션입니다. 박진영의 찐터뷰를 방문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기억나는 인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회사를 한번 직접 찾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 바로 메타버스 아바타를 만든 갤럭시 코오퍼레이션의 최용호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의 도전 정신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제 메타버스, 좀 영어로 돼 있고 아바타 또 이러는데, 이런 걸 함께 하고 있는 대표 최용호 대표가 어떤 분인가,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저는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CHO 최용호입니다. CHO는 치프 해피니스 오피서 최고 행복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서류상으로는 CEO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CHO는 좀 특이하네요. 네네. CHO는 제가 만들었는데요. 한번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는 12년 차입니다. 현재 나이는 89년생, 34살이고요. 사업을 23살 때 시작을 했는데, 한 이제 20대 때 한번 크게 한번 망해보고 나서 다시 이제 재창업한 게 이제 갤럭시 코퍼레이션인데, 왜 다시 창업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때 결국은 우리 삶의 행복이 아닐까? 나의 행복, 그다음에 내 구성원의 행복, 내 동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이 회사에 존재한다 라는 이유로 제가 CH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H가 이제 해피니스. H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그렇다면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어떤 회사냐? 메타버스 아바타 얘기 나오는데 회사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네. 저희는 메타버스 아바타 포탈 기업인데요.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이제 다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메타버스라면 가상과 현실의 공존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 회사 같은 거는 이제 온라인 회사고 오프라인 회사가 있는데, 이 가상 회사를 이제 다 합쳐서 저희는 메타버스라 표현하거든요. 이 온오프라인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현실을 기반한 거를 저희는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현실에 있는 사람을 위한 메타버스 기업이거든요. 그럼 사람을 아바타화 시켜서 메타버스 공간으로 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소속 IP인 강원래 씨가 장애를 갖고 있지만, 현실에 있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메타버스 공간에서만큼은 춤꾼으로 활동을 하시고, 예전에 그 강원래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이제 메타버스로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저희가 가고자 하는 아바타 기업입니다. 아바타 하면 또 요즘에 나온 영화도 있기 때문에 아바타가 어떤 겁니까? 결과적으로 영화 아바타 2 이제 어떻게 제임스 카메론 이 감독님이 만드신 걸 보니까 저도 저희랑 너무 방향이 같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는 삶과 죽음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다뤄요. 그러니까 저희 아바타도 돌아가셨던 송혜 선생님, 김자옥 선생님, 그다음에 서지현님 이런 부활을 해서 다시 세상의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만약에 활동을 한다면 이런 상상을 하는 기업이고요.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 김자옥 선생님이 오승근 남편분과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다시 이제 못다한 약속, 과거에 약속하는 거를 다시 지키려고 이제 김자옥 선생님이 오셨고, 듀스의 김성재님을 이제 부활시켰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자기 친동생과 약속했던 걸 다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한번 메타버스로 더 이롭게 만들고 싶어서, 그게 이제 아바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명함을 제가 받았어요. 검은색 명함에다 반짝반짝 했는데 궁금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스코필드라고 써 있는 게 궁금했고, 뒤에 보면 다양한 문양의 안경 같기도 하고 넥타이 같기도 하고 우주 같기도 한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 모양이 궁금했는데 먼저 스코필드 궁금하네요. 스코필드 뭡니까? 일단은 스코필드는 그 우리 아는 프리즌 브레이크. 미드에 한창 초창기에 나왔던 거죠? 그렇죠. 서커필. 우리가 아는 서커필을 너무 어렸을 때 좋아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스코필드라고 영어 이름을 쓰면서. 본인의 닉네임이죠. 내 영어 이름은 스코필드야. 네, 스코필드다. 난 스코필드다. 그리고 이제 스코필드가 이제 또 감옥을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감옥에 형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형을 구출하러. 그런 게 너무 저는 감동을 먹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지금 와서 저희 사무실을 감옥으로 만들었죠.
아, 감옥 스타일로. 감옥 스타일로. 감옥으로 싹 회의실도 만들고 감옥 회의실. 네. 그러면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네네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매일 네네. 감옥으로 출근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입사한 사람들한테 궁금하네요. 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았을까? 네. 우리 직원분들이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약간 여기 무슨 회사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주 공간이 프리즌이에요. 그런 공간의 컨셉을 만들고.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무엇보다 그 스코필드처럼 이제 뭔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사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가 크리에이티브잖아요. 네. 그럼 가장 크리에이티브 할 때가 언제일까?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거다. 그래서 남들이 만들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만들었고, 또 뭐 재밌는 공간 또 있습니다. 뭐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아인슈타인 100년 전의 공간을 구현해가지고요. 100년 전에 있는 아인슈타인이 머문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동상이 있고, 근데 아인슈타인이 우주선을 타고 왔어요. 그래서 우주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불시착처럼 메타버스 불시착을 해가지고 네.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 있잖아요. 네네. 그 상대성 이론을 사실 우주를 다녀왔다. 음. 저희가 그런 소설을 써서 세계관을 만들어서 음. 이제 그런 공간도 만들어서 100년 전에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공간은 어떻게 그냥 보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사용을? 직원분들이랑 같이 회의도 하고 초대해서 이제 그런 커뮤니티를 이루는 공간이죠. 네. 거기 있으면 아무 얘기나 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에디슨의 추궁기부터 과거 100년 전에 있던 제품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다 쓰는 카메라나 이렇게 다 있지만 우리가 편히 썼던 그런 작품들을 다 갖고 와서 거기 창의력을 좀 높이고 싶은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고 싶다. 그게 메타버스의 본질이 아닐까 네. 하는 마음입니다. 예.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뒤에 영암 뒤에 있는 네. 우주하고 네. 여러 가지 안경 같기도 네네네네. 하고 이건 뭡니까? 일단 동그라미가 2개 돼 있는 게 저희 회사 로고예요. 이게 무한을 뜻하는 메비우스 D에 무한을 모습을? 뜻하고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아까 뭐 넥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외계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눈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누구는 저보고 최홍우라고 하더라고요. 저걸 보고 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건 보는 게 정답이고, 사실 저희는 이제 무한을 뜻하고 싶어서 표현한 거고, 또 육각형이 있습니다. 헥사곤. 영어로는 헥사곤 육각형이 있는데, 그 육각형이 어떻게 보면은 육각형이지만 잘 보면 또 정면체로 보여요. 3차원적인 정면체의 공간을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간과 사람을 무한한 삶을 만들겠다. 이게 메타버스의 저희 로고고요. 그 로고 옆에 있는 다른 로고들은 저희 자회사 로고들입니다. 저희 회사의 자회사 로고들이 한마디로 다른 세상에 행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태양계에 살고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있는데 갤럭시에 속하는 동료들이나 회사들은 갤럭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조직도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이제 이 명함 하나 안에도 다양한 생각이 들어가 생각이 많죠? 생각이 들어가 있어서. 네네. 근데 벌써 이렇게 계열사가 네. 많다고요? 계열사 많은지 몰랐네요. 네네. 계열사가 저희가 같이 함께하는 회사들을 M&A를 많이 할 수 있어서 10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리옹에서 만드셨잖아요. 네네. 23살 때. 네. 프랑스에 계셨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이제 있기 전에 네. 제가 공익근무요원이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익일을 활동하다가 네. 이제 프랑스로 넘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2천만 원을 들고 이제 프랑스에 넘어간 이유는 잡지를 내기 위해서. 프랑스어 잡지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프랑스로 간 겁니다. 네네. 왜냐면 잡지하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프랑스가 떠오르기 때문에 네. 그냥 다짜고짜 한 겁니다. 아, 그리고 한류 잡지를 하려다 보니 그 당시 한류 열풍이 중국도 아니고 일본만 있었거든요. 네. 일본 열풍이 가장 클 때였는데 그러네요. 2011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류 잡지를 하니까 경쟁사가 한 20개가 넘은 거예요. 일본에서. 네네. 그럼 내가 상대가 안 되고. 근데 프랑스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음. 아무도 없는 데를 해야 1등이잖아요. 처음 내면 1등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냈는데 그냥 완파이 된 거죠. 그리고 팬덤들이 존재했고 실제로 팬덤들이 존재해서 팍 엄청나게 사는 걸 눈으로 봤죠. 네. 축구 감독이었고 축구 행정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대한축구협회의 박건아 이사님의 이야기도 기억이 납니다. 축구에 인생을 바친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일찍부터 축구 생활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축구 인생을 살아오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축구를 뭐 선수를 시작해서 뭐 30대 중반까지 선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부터 바로 또 지도자를 했고요. 네. 뭐 감독, 코치 했고 지금 또 행정가를 하고 있으니까는 거의 한 30년 넘게 축구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계속 축구 인생을 또 살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살짝 나의 과거를 쭉 돌아보신 것 같은데, 그럼 처음 축구하실 때 기억나세요? 혹시 어떤 계기로 내가 축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제가 대전에서 태어났거든요. 대전 출신인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저희 초등학교에 육상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달리기를 좀 잘하다 보니까 네. 육상부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육상부가 좀 해체가 됐어요. 공교롭게도. 그러면서 해체가 되면서 축구부를 창단하게 돼서 오히려 제가 이제 달리기를 잘하니까 축구부 그 감독님께서 축구부로 들어오는 게 어떠냐라고 권유를 하셔가지고 그때 너무 또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아버님이 적극적으로 축구를 해보라고 좀 권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축구 선수 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축구 선수는 경기에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자기의 존재감이 살아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못 나갔을 때가 가장 힘들고 또 경기에 못 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부상당했을 때 예. 사실 뭐 축구 선수는 운동장 안에서만 본인의 모습을 또 축구를 증명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재활하고 축구장 말고 계속해서 재활한다. 또 재활한다는 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그냥 훈련하는 것보다 2배, 3배로 힘든 일이고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경기장에 못 나갔을 때 부상당했을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때는 그럼 무슨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다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빨리 또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 지긋지긋한 부상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래 참 저도 이제 부상을 아주 큰 부상이지만 부상을 많이 당해봤었는데 그때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선수로 힘들 때는 내가 벤치에 앉아서 아니면 재활하면서 힘들었다 그러면 감독할 때는 어떤 게 힘듭니까? 아무래도 책임인 것 같아요. 예, 감독은 승패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물론 뭐 전술 전략도 짜야 되기도 하고, 또 선수들의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관리도 또 해야 되고, 또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졌을 때 승과 패를 책임져야 되는 자리, 예, 그런 자리가 가장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이제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진짜 감독이 힘들 때 먼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언제 가장 힘들다 그러면 물론 내가 원하는 선수가 스카웃 되지 않았을 때나 내가 원하는 컨디션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경기를 하는데 준비를 쭉 할 거 아니에요. 올해부터.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들거든요. 그렇죠. 경기 뜻대로 안 됐을 때. 네. 그런 것들도 힘든데 진짜 힘들 때는 전반전 끝났는데 스코어가 뭐 3대0, 4대0으로 우리가 지고 있다. 왜냐하면 뭐 축구가 2대0은 가장 뒤집기 좋은 스코어거든요. 해볼 만한. 한 골 넣으면 또 바로 선수들이 사기도 올라가고 쫓아가는 그런 목적의 동기부여가 있는데 3골, 4골 넣으면 아무래도 선수 입장에서 축구에서 뒤집는 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이 전반전 3대0, 4대0 끝나고 났는데 딱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에 락커에 들어오면 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을 아마 많은 감독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후반전 시간이 굉장히 길죠. 막 45분이 아니라 그렇죠. 거의 한 450일 한 달 같기도 하고 일주일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고 그리고 났을 때 이제 다시 또 경기는 졌지만 다시 시합은 계속되고 시간이 예를 들어 일주일 있을 때가 있고 뭐 3일 있다 경기할 때가 있잖아요. 프로 같은 리그 같은 네. 프로리그 같은 경우 그랬을 때는
짧은 시간 그걸 또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할 때 감독은 가장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아무래도 승패. 축구 꿈나무들한테도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복이 있잖아요. 아, 나는 되게 잘해서 이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될 거야, 이강인 같은 선수가 될 거야 하다가 또 나가다가 한 게임 못 나가면 아, 나 어떡하지? 나 축구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할 텐데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참 이게 좀 어려웠긴 한데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장 본인이 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선수가 본인이 여러 가지를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특히 요즘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운 거는 모든 거를 선수들이 다 비슷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많은 이제 일선 지도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슈팅도 잘하고 드리블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데 아쉬운 건 특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예를 들어서 받거나 우리 박진영 앵커님 같으면 그런 어떤 이 선수는 뭘 잘해. 예를 들어서 저는 선수 시절에 되게 헤딩을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특징을 잘 개발하는 게 되게 어린 선수들한테는 중요하고 또 힘들긴 하지만 그 축구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선수 생활 할 때 힘들 때도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스포츠 브랜드 표라고 하나요? 그랬을 때 뭐 포기하지 말자. 네, 그게 저한테는 어린 시절에 너무 인식이 저한테 확 꽂혀서 그래 힘들 때 포기하지 말자 했는데 근데 사람이 마음이 힘드니까 그렇죠.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후회하지 말자. 어떤 걸 후회하지 말자고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이거 한 발 더 뛰어야 되는데 안 뛰면 후회할 것 같으면 그냥 더 뛰자. 뭐 너무 이게 힘든데 참고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으면 이거 하자.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힘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느꼈던 게 하나 있는데 선수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회피하려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피해가려고 하고 했을 때 그런 얘기는 해주거든요. 네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 다른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말로나 이런 거는 속일 수 있어도 내 몸은 네 자신이 나 자신이 가장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얼만큼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한 만큼 그 몸이 너한테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 참고 이게 어쩔 수 없다. 스포츠라는 거는 잘 참고 꾸준히 반복하고 이겨내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자리가 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조금 더 사실 힘든 세상에 좀 더 당당하게 좀 세상을 떳떳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또 프로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위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이렇게 해봅니다. 색깔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그리고 사람마다 맞는 색깔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분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컬러리스트로 알려져 있는 김민경 컬러리스트와 그 화려한 세계 이야기로 함께 가시죠. 1993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도입했다라고 해서 이 컬러리스트라는 이름을 또 갖게 되신 김민경 대표께서 오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름은 들어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색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 색을 디자인하는 사람, 그다음에 색을 통해서 사고와 감성을 좀 더 높여주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여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색으로 행복을 주는 여자.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행복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색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진 이유는 뭔가라고 궁금할 것 같은데 김민경 대표께서는 내가 색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생활적인 면에서, 환경적인 면에서 제가 되게 스타일리한 거, 뭐 트렌드한 거, 어린 시절에도 뭔가 이쁘게 꾸미는 거, 또 만들어서 누구를 주는 거, 그의 만족도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시각 디자인 같이 디자인을 공부하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네. 근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나는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뭔가를 공부하고 싶다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학을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학 가는 거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나는 정말 멋스러운 디자이너가 될 거라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났는데 공항에 그 당시에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몇 번가에 서 있으면 나를 데리고 오겠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죠. 왜 나를 공항에 못 데려올까?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유학생들이 다 일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일을 하고 시간이 남아야 이제 자기 일도 해야 되는데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제가 비행기 내리는 시간하고 안 맞았던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어떤 곳에 서 있는데 떨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없어지면 누가 나를 알아줄까? 막 그렇죠. 이런 거. 네. 근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도시가 너무 건축물이 높고 이런 건축물 안에서 내가 지금 과연 뭘 할까라는 게 첫 번째 문화적인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많은 간판이 보이는데 지금 얘기하면 LED인 거죠. 간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시체만 봤던 그런 간판을 보고 갔는데 간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러한 세상이 있나라는 거를 제가 약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어도 안 되죠. 말귀도 못 알아듣죠. 그다음 얘네들이 하고 다니는 거, 그다음 내가 가는 장소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학을 잘못 왔구나. 나는 좀 더 낭만적인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화의 시작은 유학을 가서 처음 그렇죠. 느끼셨군요. 네. 근데 이 변화에서 이제 색이라는 것을 갖고 오게 된 거잖아요. 이 색을 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KMH 퍼스널 168 가이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네. 또 이걸 K 컬러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제가 이제 텍스타일 공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공장에 갔는데 그냥 소재가 어떤 염색에 대한 뭐 패션에 관련된 것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한 면이 단추가 다 염색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많이 못 보던 단추들이잖아요. 네네. 색깔을. 우리 뭐 블랙 쓴다든가 회색을 쓴다든가. 그렇죠. 하얀색. 뭐. 네, 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컬러를 알고 있는 것도 한 50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추가 몇천 가지가 쫙 있는 거예요. 색깔이 다 다릅니까? 다 달라요. 근데 톤도 다 다르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단추를 보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염색된 천이 들어오는데 블루가 정말 수천 가지인데 섹션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디고 블루, 스카이 블루, 블루, 뭐 라이트 블루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저렇게 많은 그 염색이 된 거를 어떻게 섹션을 나누는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좀 통역해 달라고 했더니 옐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블루, 웜 베이스죠. 근데 우리는 블루가 따뜻하다는 거 못 느꼈죠. 그 색깔에 대해서. 차갑다는 생각이 네. 들죠. 그다음에 블루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블루 안에 블랙이 들어가 있다. 블루에 화이트가 들어가 있다. 섹션이 나눠지고 거기에 톤이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면서 내가 고정관념이 다르네. 어떻게 블루가 차갑지? 옐로에 따뜻하다고 해서 저걸 원 베이스라고 얘기할까? 그게 이제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네들이 그 하는 모습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연구하면 돈도 많이 벌고 뭔가가 돼서 네. 내가 해야 되겠다. 나 반드시 이거 알바를 하든 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불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네. 불어를 잘 못해요. 희한해요.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요. 네. 불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발음이 악성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미나게 프랑스를 돈을 모으면 6개월 동안 돈 모으면 프랑스 한번 갔다 오고 돈 모으면 갔다 오고 하면서 조금씩 제가 내 세계를 가이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예요.